4,500년 전 서해에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대신 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죠. 하버드 강의실에서 처음 들었던 에즈라 교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해요. 3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숨을 죽인 채 듣고 있던 그 순간의 정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평범한 통역사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나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하지만 에즈라 교수의 강연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해를 가로지르는 직선거리는 약 600km입니다. 현재 수심은 평균 44m에 불과해요. 에즈라 교수는 이 얕은 바다가 빙하기 이후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광활한 육지였다는 거죠. 교수의 손가락이 대형 스크린 위의 지도를 가리켰어요. 서해 전체가 초록색으로 칠해진 평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줄기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고 곳곳에 정착지를 뜻하는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평원은 단순한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이었죠. 에즈라 교수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저 역시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황하 중심의 중국 문명설이 정설로 여겨져 왔죠. 하지만 서해 대평원 가설에 따르면 한반도는 변방이 아니라 문명의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역사 교과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배열되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해수면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1만 2천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였어요. 그래프선이 급격히 치솟는 지점이 바로 4,500년 전이었습니다. 불과 몇 세기 만에 120m나 상승한 해수면이 거대한 평원을 바다 밑으로 집어삼킨 거죠.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경기도 면적보다 20배나 큰 땅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즈라 교수의 음성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제 조상들이 그 잃어버린 대륙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해양학 데이터와 지질학적 증거들이 연달아 제시되었습니다. 서해 해저에서 발견된 고토양층, 담수 조개 화석, 그리고 육상 동물들의 뼈 조각들까지요. 모든 것이 이곳이 한때 육지였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다시 써야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강단에서 내려오며 제게 눈짓했어요. 강연 통역을 맡은 저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에즈라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 35분이었어요. 제가 하버드 도서관에서 서해 관련 논문 15편을 읽고 있던 참이었죠.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흥분이 섞인 듯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민수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폰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서해 대평원 가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꿈에서 거대한 평원을 걸어다니는 조상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깨어나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에즈라 교수의 제안은 단순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현지 연구진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문역까지 맡게 되었죠. 교수는 제가 한국계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이 연구에는 현지인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만이 줄 수 있는 통찰이 있을 거예요. 교수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민 오신 지 30년이 넘었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한국어는 집에서만 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해 대평원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뿌리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 조상들도 그 잃어버린 대륙에서 살았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습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서울대 고고학과의 권위자였죠. 50대 중반의 그는 첫 만남부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어요. 민수 씨,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구가 시작됩니다. 박 교수의 손에서 묵직한 신뢰감이 전해졌어요. 그 순간 제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교수는 한국 측 연구진 현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고고학자 4명, 해양학자 2명, 그리고 유전학자 1명까지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경력을 걸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해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박 교수의 말에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었을까요? 그 유물들이 정말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일까요? 그날 밤 서울 시내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4,500년 전 서해 대평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마치 조상들의 기억이 DNA 속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연구가 기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찾고 있는 것이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제 정체성의 뿌리가, 우리 민족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3일 후 에즈라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 35분이었어요. 제가 하버드 도서관에서 서해 관련 논문 15편을 읽고 있던 참이었죠.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흥분이 섞인 듯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민수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폰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서해 대평원 가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꿈에서 거대한 평원을 걸어다니는 조상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깨어나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에즈라 교수의 제안은 단순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현지 연구진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문역까지 맡게 되었죠. 교수는 제가 한국계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이 연구에는 현지인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만이 줄 수 있는 통찰이 있을 거예요. 교수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민 오신 지 30년이 넘었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한국어는 집에서만 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해 대평원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뿌리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 조상들도 그 잃어버린 대륙에서 살았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습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서울대 고고학과의 권위자였죠. 50대 중반의 그는
첫 만남부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어요. 민수 씨,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구가 시작됩니다. 박 교수의 손에서 묵직한 신뢰감이 전해졌어요. 그 순간 제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교수는 한국 측 연구진 현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고고학자 4명, 해양학자 2명, 그리고 유전학자 1명까지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경력을 걸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해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박 교수의 말에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었을까요? 그 유물들이 정말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일까요? 그날 밤 서울 시내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4,500년 전 서해 대평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마치 조상들의 기억이 DNA 속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연구가 기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찾고 있는 것이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제 정체성의 뿌리가, 우리 민족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서울대 인문관 대강당에 120명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에즈라 교수의 첫 한국 발표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온 고고학자, 역사학자, 해양학자들이었죠. 강당 안의 긴장감이 제 피부에 닿을 정도로 짙었습니다. 저는 연단 옆 통역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에즈라 교수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그림이었어요. 7,000년 전 신석기인들이 바위에 새긴 작품이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고래들을 보세요. 내륙에서 300km나 떨어진 곳에 왜 이런 정교한 해양동물 그림이 있을까요? 교수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소풍으로 반구대를 가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옛날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서해안 곳곳에서 발견된 고래뼈 화석들이었어요. 안산, 시흥, 김포에서 출토된 것들이었죠. 박지훈 교수가 지난 20년간 수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현재 서해에는 고래가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뼈들은 분명히 고래의 것이에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작살촉들이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어요. 날카롭게 벼린 뼈 조각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런 작살촉은 대형 해양 동물을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의 서해에서는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통역하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정말 고래를 잡으며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폐총이었습니다. 서해안 각지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 더미들이었어요. 박 교수가 직접 발굴에 참여했던 현장들이었죠.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조개들의 종류입니다. 현재 서해에서 나는 것들과 완전히 달라요. 박 교수의 설명에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조금씩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에즈라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해양문화 연속성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어요. 7000년 전 반구대 암각화부터 4000년 전 마지막 패총까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서해가 육지였던 시절, 그곳에는 거대한 해양 생태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교수의 마지막 말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120명의 학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연세대 김 교수였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건 아닌가요? 에즈라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를 다시 쓸 때가 온 거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진짜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발표가 끝난 지 정확히 17분 후였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리우 교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강당 안온도가 급격히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150명이 넘는 청중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리우 교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30년간 중국 고고학계를 이끌어온 거물이었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강당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연대 측정의 문제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7000년 전 작품이고 서해안 패총은 4000년 전 것이에요. 3000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에즈라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통역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리우 교수의 지적이 날카로웠거든요. 둘째, 이른바 고래뼈라고 주장하는 화석들입니다. 정밀 분석 결과 일부는 대형 포유류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고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분석은 20년 전 자료입니다. 최신 DNA 기법으로 재검증한 결과는 DNA 검증. 리우 교수가 비웃듯 말을 끊었어요. 화석에서 온전한 DNA를 추출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리우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이어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문헌 기록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중국의 방대한 사서 어디에도 서해 대평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수십만 명이 살았다면서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에즈라 교수가 답변하려 했지만 리우 교수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연구의 정치적 의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동북 공정에 대한 대응 논리 아닙니까? 강당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동북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학술 토론이 정치적 대립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주장에 맞서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이론 아닙니까? 객관적 학술 연구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통역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통역사로서의 중립성을 지켜야 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코후 교수도 거들었어요. 그는 동아시아 고고학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리우 교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특히 해수면 변화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어요. 4500년 전 급격한 상승이라니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지훈 교수가 일어서서 반박했어요. 국제해양학회 데이터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빙하기 이후 해수면 변화는 충분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규모는 여러분 주장과 다릅니다. 코후 교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강당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한국 측 학자들과 외국 학자들 사이의 대립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두 진영 사이에서 통역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에즈라 교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학문의 국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리우 교수의 공격이 예상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반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3일 후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데려왔어요. 일본 류큐 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35년간 요나군이 수중 구조물을 연구해온 해양고 고학자였죠.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1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80여 명의 학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다나카 교수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요나군이 섬에저 25m 깊이에서 발견된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었어요.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인공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연대는 약 1만 2천년 전입니다. 빙하기 말 해수면이 낮았을 때 만들어진 것이죠. 다나카 교수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서해 대평원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요나군이 구조물의 세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표면, 일정한 간격의 기둥들, 그리고 복잡한 통로 시스템까지요. 자연 침식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들이었어요.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다나카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돌 표면에 새겨진 이 문양들 말이에요. 스크린에 확대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문양이 한국의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박지훈 교수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문양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동일한 형태예요. 리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일본 학자가 한국 측을 지지하는 증거를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세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유전학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DNA 분석 자료였죠. 한반도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스크린에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점들이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매우 특이합니다. 현재 중국 동북부와 일본 서부 지역에서만 발견되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 DNA에도 그 특별한 패턴이 있을까요? 조상들의 흔적이 유전자 속에 남아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에즈라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 유전자 변이의 연대를 추정하면 약 4천년 전이에요. 서해 대평원이 바다에 잠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요나군이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입니다. 스크린에 작은 토기 파편들이 나타났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 토기의 제작 기법을 분석해보니 한반도 신석기 토기와 동일했어요. 점토 성분까지 유사합니다. 박지훈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당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정확히는 같은 문명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 대평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문화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명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리우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 학자까지 나서서 증언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코우 교수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개별 증거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해 대평원에 존재했던 잃어버린 문명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3일 후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데려왔어요. 일본 류큐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35년간 요나군이 수중 구조물을 연구해온 해양고 고학자였죠.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1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80여 명의 학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다나카 교수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요나군이 섬에저 25m 깊이에서 발견된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었어요.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인공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연대는 약 1만 2천년 전입니다. 빙하기 말 해수면이 낮았을 때 만들어진 것이죠. 다나카 교수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서해 대평원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요나군이 구조물의 세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표면, 일정한 간격의 기둥들, 그리고 복잡한 통로 시스템까지요. 자연 침식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들이었어요.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다나카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돌 표면에 새겨진 이 문양들 말이에요. 스크린에 확대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문양이 한국의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박지훈 교수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문양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동일한 형태예요. 리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일본 학자가 한국 측을 지지하는 증거를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세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유전학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DNA 분석 자료였죠. 한반도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스크린에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점들이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매우 특이합니다. 현재 중국 동북부와 일본 서부 지역에서만 발견되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 DNA에도 그 특별한 패턴이 있을까요? 조상들의 흔적이 유전자 속에 남아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에즈라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 유전자 변이의 연대를 추정하면 약 4천년 전이에요. 서해 대평원이 바다에 잠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요나군이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입니다. 스크린에 작은 토기 파편들이 나타났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 토기의 제작 기법을 분석해보니 한반도 신석기 토기와 동일했어요. 점토 성분까지 유사합니다. 박지훈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당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정확히는 같은 문명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 대평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문화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명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리우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 학자까지 나서서 증언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코우 교수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개별 증거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해 대평원에 존재했던 잃어버린 문명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3일 후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데려왔어요. 일본 류큐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35년간 요나군이 수중 구조물을 연구해온 해양고 고학자였죠.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1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80여 명의 학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다나카 교수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요나군이 섬에저 25m 깊이에서 발견된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었어요.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인공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연대는 약 1만 2천년 전입니다. 빙하기 말 해수면이 낮았을 때 만들어진 것이죠. 다나카 교수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서해 대평원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요나군이 구조물의 세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표면, 일정한 간격의 기둥들, 그리고 복잡한 통로 시스템까지요. 자연 침식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들이었어요.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다나카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돌 표면에 새겨진 이 문양들 말이에요. 스크린에 확대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문양이 한국의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박지훈 교수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문양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동일한 형태예요. 리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일본 학자가 한국 측을 지지하는 증거를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세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유전학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DNA 분석 자료였죠. 한반도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스크린에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점들이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매우 특이합니다. 현재 중국 동북부와 일본 서부 지역에서만 발견되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 DNA에도 그 특별한 패턴이 있을까요? 조상들의 흔적이 유전자 속에 남아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에즈라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 유전자 변이의 연대를 추정하면 약 4천년 전이에요. 서해 대평원이 바다에 잠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요나군이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입니다. 스크린에 작은 토기 파편들이 나타났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 토기의 제작 기법을 분석해보니 한반도 신석기 토기와 동일했어요. 점토 성분까지 유사합니다. 박지훈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당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정확히는 같은 문명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 대평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문화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명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리우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 학자까지 나서서 증언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코우 교수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개별 증거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해 대평원에 존재했던 잃어버린 문명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3일 후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데려왔어요. 일본 류큐 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35년간 요나군이 수중 구조물을 연구해온 해양고 고학자였죠.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1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80여 명의 학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다나카 교수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요나군이 섬에저 25m 깊이에서 발견된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었어요.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인공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연대는 약 1만 2천년 전입니다. 빙하기 말 해수면이 낮았을 때 만들어진 것이죠. 다나카 교수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서해 대평원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요나군이 구조물의 세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표면, 일정한 간격의 기둥들, 그리고 복잡한 통로 시스템까지요. 자연 침식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들이었어요.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다나카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돌 표면에 새겨진 이 문양들 말이에요. 스크린에 확대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문양이 한국의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박지훈 교수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문양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동일한 형태예요. 리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일본 학자가 한국 측을 지지하는 증거를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세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유전학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DNA 분석 자료였죠. 한반도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스크린에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점들이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매우 특이합니다. 현재 중국 동북부와 일본 서부 지역에서만 발견되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 DNA에도 그 특별한 패턴이 있을까요? 조상들의 흔적이 유전자 속에 남아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에즈라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 유전자 변이의 연대를 추정하면 약 4천년 전이에요. 서해 대평원이 바다에 잠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요나군이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입니다. 스크린에 작은 토기 파편들이 나타났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 토기의 제작 기법을 분석해보니 한반도 신석기 토기와 동일했어요. 점토 성분까지 유사합니다. 박지훈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당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정확히는 같은 문명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 대평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문화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명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리우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 학자까지 나서서 증언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코우 교수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즈라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개별 증거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해 대평원에 존재했던 잃어버린 문명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6개월 후 오전 9시였습니다. 인천항에서 세 척의 해양 탐사선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2개국 80명의 연구진이 승선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에 서서
서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다가 아니라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보였거든요. 에즈라 교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어요. 국제 공동 연구진이 구성되고 유네스코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논문 3편이 게재되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서해 대평원 문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개인적인 변화가 컸어요. DNA 검사 결과 제 유전자에서도 그 특별한 패턴이 발견되었거든요. 4,500년 전 서해 대평원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흔적이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민수 씨의 혈통은 정말 특별해요. 유전학자 김 박사가 말했었어요. 서해 대평원 원주민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93%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어왔는데 드디어 제 뿌리를 찾은 거였거든요. 탐사선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서해 중앙부 수심 45m 지점이었습니다. 3D 매핑에서 가장 큰 정착지로 추정되는 곳이었어요. 2주간의 수중 발굴 작업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갑판에서 박지훈 교수가 연구진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인류사를 바꿀 발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4,500년 전 잃어버린 문명과의 첫 만남이에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30년간 한국 고고학을 연구해온 그에게도 꿈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다나카 교수가 잠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73세의 나이에도 직접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요나구니에서 35년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놓칠 수 없습니다. 그의 열정에 저도 감동받았어요.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부모님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위대했다니.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뿌리를 찾아줘서 고마워. 이제 당당하게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부모님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저희에게는 정체성 확립이 평생 과제였거든요. 이제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첫 번째 잠수가 시작되었어요. 수중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해저 영상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규칙적으로 배열된 돌무더기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건물 기초입니다. 수중고 고학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어요.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갑판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에즈라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수 씨,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간 계속될 대장정의 첫걸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서해 대평원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큰 수확이 있었어요. 제 정체성을 찾았고 조상들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았으니까요. 한국인으로서의 당당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해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4,500년 전에도 조상들이 이런 석양을 바라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우리가 변방이 아니라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진실이 말이에요.